우리가 지난번에 요즘건축 한걸 교수님이랑 지하공간이랑 건축 사대주의 관련해서 올렸는데 그게 반응이 그래도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추가로 그 요즘건축 2.0 책 나오기 전에 주말에 시간 내가지고 교수님과 같이 새로운 꼭지들 그리고 건축에 관심 있어 하시는 일반 대중들도 좋아하실 만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또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관공서 건축에 대한 지자체들이 랜드마크 사업이나 아니면 뭐 다양한 건축 사업들을 벌이잖아요. 네, 근데 네. 거기에 있어서 좀 회의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천편일률적이고. 그래서 관공서 건축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건설 시장이 크게는 민간 시장이랑 이제 공공 시장이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민간 시장이 좀 많은 편인데 요즘같이 건설 경기나 건축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공공 발주는 일정하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공공 건축 시장으로 많이 쏠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설계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수주하기 위해서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이 과열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치열하고 경쟁도 심하고 여러 가지 또 불법적인 행위들도 만들어지고 문제시되는 게 그런 시장이죠. 공공건축에 있어서 공모전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제 관공서 건축들을 그려내요. 이상적이라는 게 CG 작업들, 렌더링 프로그램 같은 걸로 이상적인 모습을 항상 만들어내죠. 물론 그래서 과도한 CG를 뭐 하지 말라는 식으로 공모전 단계에서 뭐 표현도 하고 하지만은 어쨌든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공무원을 만들어내곤 하죠. 저도 뭐 세종시의 금남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는 일명 복컴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를 최근 한 몇 년 전에 했었는데 뭐 그때도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모습의 어떤 디자인 안을 만들어서 당선을 했었어요.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설계 용역이 시작이 돼요. 근데 설계 용역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면서 꺾이게 되는 게 일단 관료주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중재안들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것들은 흔히 얘기하는 뭐 유지 관리를 위해서 뭐 안전 문제라든지 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처음에 어떤 설계안이 조금씩 이제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설계 건축가들은 가능한 한 그 안을 유지해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공공건축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거를 이제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 만족하는 안을 하기 위해서는 점점 갈수록 이제 강한 디자인은 조금씩 꺾이게 되고 좀 위험하다는 요소는 다 피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모나지 않은 그러한 건축물로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디자인안이 좀 다듬어지죠. 꼭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또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후반부로 갈수록 결국은 공공건축은 예산과의 싸움이 되거든요. 예산 안에서 보통 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그 사업비 안에서 건축을 만들다 보면은 항상 겪게 되는 게 예산 부족과 그리고 그 예산 안에서 맞추다 보면은 이제 모든 게 다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나 처음에 그렸던 설계안은 예산을 보통은 건축가들이 이런 예산을 특별하게 고려해서 어떤 처음에 설계안을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특히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 잡았던 디자인을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간혹 만들어져요.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건축가의 의지나 노력에 따라서 일부 유지를 해가고 어떤 포인트를 적어도 이 정도는 살려야겠다 이런 포인트가 있는 프로젝트들은 그런 것들을 좀 살려가는 최소한 이 정도는 살리자 그게 가장 공공건축을 설계하면서 안타까운 문제들인 것 같아요. 특히 디자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아무래도 일반적인 그냥 반듯한 건물보다 더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공사비 나중에 내역이라고 해서 이거를 공사비를 완전히 다 정리해서 얼마 나올지 견적을 다 내보지 않는 한에는 이 건축설계라는 일의 특성상 아무리 경험이 많은 건축가라도 그거를 미리 예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가서 그렇게 조정이 된다는 점. 그리고 사업비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절대 웬만한 이제 지자체들은 늘려주지는 않거든요. 뭐 예외적으로 어떤 랜드마크적인 건물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자체장이 미는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는 모자른 사업비를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주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이제 드물고
어떻게든지 그 예산 안에 뭐 재료를 바꾸든 디자인을 바꿔서라도 맞추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제일 쉽게 바뀌는 게 디자인이고 뭐 마감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어떠한 이제 공공 건축을 발주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이제 관에서 먼저 사업 기획을 해요. 기획을 하면은 이 건물을 짓는데 사업비가 얼마가 들겠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 기획 단계에서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공사비 같은 게 이런 사례들이 쭉 공개가 되고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들이 많이 누적이 되고 공개되니까는 많이 그런 게 투명해졌는데 예전에는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관에서 설정을 할 때 한마디로 이렇게 잘못 설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뭐 일례로 예전에 남산 창작센터 스튜디오 그거를 할 때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평당 공사비라고 있잖아요. 평당 공사비 그거를 일반적인 사례 기준으로 그냥 분양면식의 기준으로 잡았는데 일반적인 건물들은 층고가 4-5m라면 그거는 층고가 15m 대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생각을 딱 해보셔도 이게 어마어마한 큰 높이의 그 공간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업비 그때도 사업비가 나중에 내역을 내보니까는 기존의 사업비의 2배 이상이 되어버려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됐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평당 공사비 이런 거에 어떤 그냥 평균치로 이렇게 대충 잡아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조금 더 꼼꼼하게 층고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건물인지 아닌지 등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2차원적인, 1차원적, 2차원적인 그냥 평당 공사비 뭐 어떤 시설 얼마 약간 이렇게 잡아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획 단계부터 조심해야 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건축가들이 그런 사전 기획을 어떤 심사도 하고 서울시는 그러는데 아직도 여전히 많은 지방에서나 작은 지자체에서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업 기획을 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업 기획을 하고 그걸 이제 공모로 발주를 하죠.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 공모로 발주를 하는데 지금은 1억 이상의 모든 그거는 다 공모로 하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설계 공모를 통해서 발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설계 용역을 공모를 통해서 발주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엄청 이제 설계 업체들이 몰리죠.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작게는 몇 대 1, 크게는 뭐 몇십 대 1의 경쟁을 뚫고서 당선안이 심사위원들의 결정이 되면 당선자와 그 건축가와 이제 계약을 해서 설계 용역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설계 용역은 기본적으로 그 공모에서 당선된 안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당선안이라고 치면은 일종의 기획 설계인 거죠. 기획 설계안이 있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기본 설계, 계획 설계, 중간 설계 법적으로는 계획 설계, 중간 설계, CC 설계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계획 설계는 이런 공간들 조직하는 거, 이제 중간 설계는 시스템적인 것까지 다 정리를 하는 거, 이제 CC 설계는 시공 도면을 인허가 들어가면서 작성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특히 계획 설계 단계 때는 해당 주무 부서하고 발주처죠. 발주처와 협의하면서 필요한 거, 불필요한 거 이런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많은 제약 조건들이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공모안에서 테라스는 아니면은 이러한 유지관리상 이러한 데는 못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 둘 디자인이 다 잘려 나가죠. 다 하나 둘씩 팔다리가 조금씩 잘려 나가요. 그래서 그러고서 몸뚱아리는 남아가지고 쭉 가다가 인허가를 거치면서 뭐 소방, 전기 기계, 무슨 토목 이런 인허가를 거치면서도 또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조금씩 잘려 나가죠. 물론 인허가라는 과정은 법적으로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는 뭐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그런 제약 조건을 하면서 조금씩 디자인이 후퇴하는 경우들이 많고 거기서 이제 CC 설계까지 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제 예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디자인 프로젝트들은 막판에 가면 예산이 왜냐면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 기획 때 이거를 굉장히 관공서에서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기 때문에 마지막에 갔을 때는 설계가 잘 경제적으로 됐어도 최소한 10에서 20%는 오버가 되고
아니면은 30-40% 오버가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가까이 나온 적도 있었는데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예산 안에 무조건 맞추려면은 첫 번째 마감재 당연히 바꿔야 되고 조금 저렴한 마감재 대안을 찾게 되고 그래도 그런 걸로도 한 5% 10%밖에 줄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인데 130억이 나왔어. 그렇게 마감재 교체만으로는 5억 10억밖에 못 줄여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하나 방법은 물론 인허가가 이미 했으면 면적을 줄이기도 못해요. 그럼 이제 디자인 영역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돈에 못 맞추면 우린 다 빼야 돼요. 결국은 돈에 맞추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 하면서 조경도 최소화하느라고 조경도 다 빼버리고 최소한의 나무만 좀 필요한 법정으로 필요한 나무만 좀 넣고 뭐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건축가들은 위안을 하죠. 아 적어도 이 프로젝트의 요 포인트 정도는 살렸다. 그래서 저는 원안하고 거의 비슷하게 거의 막 마감까지 똑같이 나오는 그러한 공공건축 보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공공건축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문제시 되는 부분들이 항상 건축은 이제 하나의 그 주기가 설계 과정과 시공의 과정이 최소 1-2년 길게는 웬만한 프로젝트들이 시공까지 하면은 뭐 한 2-3년 이상은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담당 주무관이나 감독관 공무원들이 6개월 1년 단위로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적어도 2-3번, 많으면 4-5번까지도 담당 공무원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무원들의 되게 안타까운 건 하나의 어떤 책임감이 없는 거죠. 이 일에 대한 건축가는 그걸 꾸준히 뭔가 이어가고 싶지만은 이제 담당자들은 자기가 시작한 프로젝트도 아니고 자기가 잘 끝냈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랄까 본인이 책임질 일을 굳이 만들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당연히 예산 안에 그냥 무사히 끝내기만을 바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안 좋은 경우인데 지자체장이 바뀌는 경우. 그래서 저도 이제 설계를 할 때 공공 프로젝트 경우에는 선거철이면 유심히 선거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특히 내가 하는 지역에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특히 정권이 바뀌어버리면은 하던 프로젝트가 다 날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심해서 건축이라는 게 지자체장의 특정 정권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 시공이 들어가지 않은 설계를 하고 있거나 설계만 했거나 이런 프로젝트는 그냥 다 엎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바꿔버리기 때문에 제가 했었던 프로젝트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설계만 끝냈으면은 지자체장이 바뀌었으면은 그냥 스탑을 해버리거나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시기에 쫓겨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허무하게 다 해놓고 지어지진 않거나 중단되는 프로젝트도 많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공공건축의 문제면서 한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공공건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기는 한 것 같아요. 민간에 비해서. 민간이면은 그 건축주의 욕심이 반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건축주 만나면은 끝까지 좋은 건물이 나오고 건축주 따라서 좋은 건물이 되기도 하고 또 물론 안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공공건축은 그거보다는 건축주라는 게 공무원이고 어떻게 보면은 책임감이나 이런 그런 의지가 없는 대상이고 단지 여러 가지 규제나 유지관리나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보편성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디자인을 그렇게 뭐랄까 건축가의 디자인을 원하지는 않는데 해야 되니까 하는 약간 그런 책임감 없는 건축주를 대하는 느낌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예산 안에 그것도 해내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정권 바뀔까 계속 눈치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어떤 작품을 만든다는 게 흔히 얘기하는 건축 작품을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공공건축을 쭉 하면서도 이 건물이 작품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건축가밖에 없어요. 되게 외롭죠. 그러니까 아무도 디자인에 관심이 없는데 혼자 이 디자인을 유지해 가면서 그거를 완성도 있게 작품으로 끝까지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해내는 건축가들을 보면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하다가 꺾이고 뭐 예산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은 갑질에 꺾이고 또 예산에 꺾이고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프로젝트는 완료를 해야 되니까 기한 내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마음은 그렇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안타깝게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그거를 이제 잘 해내가는 공공건축으로 작품을 만드는 건축가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들도 듭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죠.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공공건축 영역에서 예. 자기의 작품을 만든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어떤 특정한 어떤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싶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그러한 공공건축들은 적어도 이런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조금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공무원이나 관에서 좀 뭔가 밀어주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일반적인 이제 관공서들 있잖아요. 민원센터는 그런 민원은 복합 커뮤니티 센터 방금 말씀드린 아니면 그런 행정, 사무 이런 것들은 사실 기능적인 요구만 잔뜩 할 뿐이지 거기에 또 그 디자인 처음에 설계 공모할 때의 디자인에 중요하지 않거든요. 공무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도 신경을 안 쓰고 또 그거를 아는 이제 많은 설계 디자인을 별로 이렇게 지킬 의지가 없는 설계사들은 그냥 일단 그림만 공모 당시에 그림만 화려하게 그려놓고 그리고서 나중에 그냥 바꿔버리는 그러한 어떤 책임감 없는 공무원도 문제지만은 또 그거를 이용해서 그냥 공모 때만 잘하고 나중에 그냥 대충 하는 다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끝까지 그래도 건축가의 건물을 보면은 노력했겠다 이런 건물이 있는 반면에 어떤 건물은 이제 뭐랄까 딱 보이죠. 그러면은 관공서 건축할 때 주로 미술관이나 공연장이나 이렇게 문화예술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가분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겠네요. 당선 그래도 여기 자기의 영역이나 자기의 작품 세계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조금 더 인기가 있고 조금 더 이런 자기 작품을 하고 싶은 건축가들이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편이죠. 그러한 건물들을. 결국은 뭔가 일반 시민들의 디자인에 대한 건축 디자인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그거에 대한 공무원들이 자각을 해서 그래야만 이제 관공서 건축이 결국은 좀 더 다양성 있는 디자인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공공건축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보여지거든요. 좋아진 면들도 있는데 또 이제 공무원들도 이제 열심히 잘 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있고 물론 여전히 예전처럼 뭐랄까 어떤 일종의 갑질 이런 거를 갖고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는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여전히 저는 공무원들도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좋은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가는 파트너가 되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 속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요즘 건축 2.0을 꼭 읽어보세요.